안녕하세요. 나미와 사연데이트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사연부터 무척 눈물 나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드라마 같은 일이라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3개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나미와 사연데이트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전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젊었을 시절부터 버스 기사가 되어서 벌써 30년 정도 이 일을 했네요. 사실 버스를 몰다 보면 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짜고짜 시비를 걸고 반말하고, 그나마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운전석 쪽에 CCTV가 있기에 승객이 기사를 때리는 사건이 거의 없긴 했지만 당장 옛날에만 해도 그런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저도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당할 뻔한 적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스 기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좋은 승객들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상냥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내릴 때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 승객들을 볼 때면 그날 아무리 큰 피로가 있어도 싹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게는 잊지 못할 승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사람인지라 말주변이 그리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 녀석한테 한번 교정을 봐달라곤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말솜씨여도 좋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그 승객을 만나게 된 건 3달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죠. 새벽에 가장 먼저 운행하는 첫 차를 몰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새벽에 일을 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가끔 어여쁜 빛깔로 물든 새벽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에 그렇게까지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타는 손님은 다른 시간대에 비해 많이 없기 때문에 안이 무척 조용한 편입니다. 게다가 제가 있던 동네는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아서 첫 정류장에선 한 명도 타지 않을 때가 많았고 몇 정거장이 지난 뒤에도 많이 타야 2~3명 정도 타는 그런 한적한 곳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그날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스를 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정류장에서 계시더라고요. 천천히 버스를 멈추고 앞문을 열자 허리가 많이 굽은 할머니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맨 앞자리에 앉으셨죠. 자주 타시는 분들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최근에 이사라도 오셨나? 처음 뵙는 분이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몰았어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제가 그 할머니를 기억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 내리시질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그 사이에도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는데 할머니는 그저 처음에 앉았던 그 맨 앞자리에 가만히 계셨죠. 오지랖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내리실 곳을 놓친 건 아닌지, 치매라도 있어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내려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제가 말을 걸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는 눈이 휘둥그레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호호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기사 양반. 나는 종점까지 간다오.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염려 마시오. 라고 하시더군요. 아, 종점이요? 네, 알겠습니다.
치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또렷또렷하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종점까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린 뒤 내려드리고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른 기사들이랑 수다도 떨다 보니까 금세 다시 운행 시간이 오더군요. 뻐근한 목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처음 제가 새벽에 운행을 시작했던 차고지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분명 제가 아까 내려드렸던 할머니가 또 정류장에서 계시더군요. 문을 열어드리자 할머니는 아침과 똑같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버스에 탔습니다. 할머니, 아까 처음 버스 타셨던 곳까지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볼일도 봤으니 다시 집에 가야지요. 아, 네. 사실 차고지랑 종점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같이 동네가 크면 모를까 이렇게 시골 가까운 지역에서는 주변이 휑했죠. 그런 곳에서 무슨 볼일을 보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런 것까지 묻는 건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운행을 하면서 손님을 태우고 내려드리고 반복을 하다가 할머니까지 제일 처음 타셨던 곳에서 내리시더군요. 퇴근을 한 뒤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십 년 이상 버스를 몰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만에 일에 그쳤다면 신기해하면서도 분명 금방 잊혀졌을 거예요. 매일 제가 만나는 손님들은 너무 많고 사실 돌이켜보면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도 별일이 다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제가 그 할머니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된 이유는 할머니의 행동이 그날 하루만으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 그날을 기점으로 할머님 매번 새벽 첫 차를 타고 저와 함께 종점까지 간 다음에 제가 다시 버스를 운행하는 시간에 맞춰서 종점에서 차를 타고 또 저와 함께 목적지까지 향했습니다.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더 말을 걸게 되더군요. 할머니, 오늘도 버스 타러 오셨어요? 어제보다 오늘 입은 옷이 더 예쁘시네. 이 양반이 다 늙은 할망구한테 별말을 다 하네.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지. 기사 양반은 밥 든든히 먹고 일하는 거야? 이제는 다른 친해진 승객들처럼 할머니에게 장난을 치고 너스레를 떨 수도 있었으며 할머니 역시 처음과는 다른 밝은 얼굴로 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스를 몰다 보면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도로에서 다른 기사를 만나지 않는 이상 심심하고 때때로 지루하기도 한데 할머니가 제 버스에 타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시작 전부터 종점까지 늘 함께하니까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랑 떠들면서 차를 몰다 보면 아니 벌써 내릴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적지에 금방금방 도달했습니다. 할머니도 저에게 정이 많이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는 운전할 때 먹으라면서 매일같이 박하사탕을 한 움큼씩 쥐어오셨습니다. 할머니 드시라고 난 단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도 할머니는 꾸역꾸역 제 손 안에 박하사탕을 쥐어주셨죠. 대부분은 박하사탕이었지만 어떤 날에는 누룽지 사탕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과일 사탕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주려고 사탕을 사오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할머니 매일같이 제게 사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쩐지 기뻐 보이셨죠. 덕분에 제가 모는 버스 한켠에는 할머니가 주신 사탕이 한 바구니였어요. 할머니, 그거 아세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치아 다 썩어가지고 몇 달 안에 틀리기게 생겼어. 아니 사탕 장사를 하시나? 매일 무슨 사탕을 이리 많이 줘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뭐 그리 말이 많어.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이 안 썩어. 그리고 운전만 하다 보면 잠 오잖아. 이거 먹고 잠도 좀 깨면서 일하라고 주는 거야. 아, 그런 의미에서 주신 거였구나. 알겠어요. 감사히 잘 먹을게요. 사실 할머니에게 그렇게 농담식으로 말을 하긴 했어도 전 내심 할머니가 주시는 사탕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사탕 그 자체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단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할머니에게 제게 사탕을 줄 때면 꼭 보이는 눈빛이 있었는데 그 눈빛을 볼 때면 꼭 나한테 온전한 어머니가 있었으면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전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어릴 적에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날 때는 외로움도 많이 타고 안 좋은 쪽으로 비뚤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를 참 많이도 미워했지만 모순적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했죠. 물론 다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기보다 당장 저와 결혼한 아내, 그리고 장성했지만 여전히 제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볼 때면 잊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 걸 안 좋아하면서도 가끔씩은 꼭 할머니가 준 사탕을 하나씩 집어 먹었어요. 사탕을 먹고 운전을 하면 어쩐지 그날 하루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와 한 달 정도 버스에서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친해지고 난 뒤 드디어 왜 맨날 아침부터 버스를 타시는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건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근처에는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허허 벌판이었거든요. 늙으면 몸도 마음도 적적해지거든. 같은 할망구랑 어울려도 잠시뿐이고 젊었을 때야 건강하니 이곳저곳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그러기도 힘들지 않나. 그러니 이렇게 버스라도 타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구경도 하고 바깥 풍경도 한번 보고 이러고 집에 들어가야 마음이 편해. 잠도 오고. 예전에는 통 잠을 못 잤거든.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매일 다니시는 거 자식들이 걱정 안 하세요? 저야 할머니 덕분에 말똥무도 생겨서 너무 좋아요. 덕분에 이렇게 사탕도 얻어먹잖아요. 우리 마누라도 안 챙겨주는데 할머니가 이런 것도 챙겨주고. 그럼 다행이구만. 내 걱정은 말게. 난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할머니의 얼굴은 전에 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쓰여서 그 이후 할머니를 볼 때면 괜히 말도 더 많이 걸고 나중에 시간 나면 이런 곳도 한번 가보시라면서 괜찮은 명소도 추천해드리거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무척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도 더 할머니를 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일 몇 시에 끝나? 이번만 운행하면 끝나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아니,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고 해서 혹시 끝나면 이 늙은이랑 밥 한 끼 하지 않으실란가? 밥이요? 네, 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죠. 왜인진 모르겠습니다. 밥 한 끼 먹자는 할머니의 말에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땅히 갈 만한 식당이 없어 고등어 조림을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할머니는 고등어 쌀을 발라 제 밥그릇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먹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습관이 돼서 그렇다며 챙겨주시는데 중년의 남자가 승객으로 만난 사람이 발라주는 고등어를 먹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계산까지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참 제가 사드린다니까. 늙은이가 젊은 사람한테 얻어먹으면 쓰나. 내가 그냥 사주고 싶어 그런 거니까 맛있게 먹었으면 됐네.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더욱 친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제 버스에 출석 체크를 하며 승객이 없을 때는 도란도란 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가 갑자기 버스에 타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보다 싶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일주일 이상 할머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셨을 때만 해도 안색이 조금 안 좋긴 했지만 버스를 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걱정이 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사와 승객으로서 친밀하게 지내긴 했지만 결국 제가 아는 것은 할머니의 얼굴뿐이었으니까요. 다짜고짜 누구를 붙잡고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대화를 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허전한지, 늘 똑같은 거리를 주행하는데도 할머니가 있을 때는 금방금방 달릴 수 있던 곳이 할머니가 없어지니까 한참을 느리게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승객들과 친분을 쌓았지만 그렇게까지 정이 가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제게 유일하게 남은 할머니의 흔적은 그동안 할머니가 버스를 탈 때마다 가져다 주셨던 사탕들 뿐이었죠. 그 사탕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할머니를 만났던 것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 없게 사라지셨거든요. 그러나 저도 매일같이 버스를 몰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 매일 버스에 타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 승객이 있었지. 라는 생각 정도는 있었으나 예전처럼 할머니가 언제 오시나 기다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버스를 몰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종점까지 가는 손님이 잘 없는데 그날따라 버스 안에는 승객이 2명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님들을 보니까 거의 잊고 살았던 할머니 승객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할머닌 잘 지내고 계시려나. 여전히 한가득 차 있는 사탕 바구니를 힐끗 보며 종점까지 운행을 했는데 승객 2명이 일어서더니 뒷문으로 내리지 않고 제 쪽으로 바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나쁜 일이라도 일어날까 싶어서 잔뜩 긴장을 하면서 둘을 보고 있는데 두 승객은 제게 꼭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뉴스에선 볼 법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난생 처음 보는 승객 2명이 저한테 할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버스를 주차한 뒤 내리니까 승객 둘은 일단 식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랑 할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두 분을 처음 보는데.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밥을 한 그릇씩 시키고 제가 본론을 꺼내자 승객 중 한 명이 제게 빛바랜 낡은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웬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였습니다. 젊은 여자는 제게 익숙하지가 않았고 어린아이는 어쩐지 제 어릴 때와 닮아 있었죠. 무언가 이상한 기분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분명 전체적으로 낯선 사진임이 틀림없는데 어쩐지 머리 한구석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묻자 승객 2명은 한동안 침묵을 하더니 이내 다른 사진을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하얗게 물든 머리, 익숙한 웃는 얼굴, 눈매. 이 사진은 또 할머니? 두 번째 사진은 저로서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에 있던 사람은 거의 한 달을 넘게 매일같이 차고지에서 버스를 타서
종점까지 함께 갔던, 또 종점에서 차고지까지 제 말동무가 되어준 그 할머니 승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잊고 있던 할머니의 얼굴을 그렇게 사진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제 앞에 있는 두 사람이 그 할머니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게 되었죠. 대체 이 사진들은 뭡니까? 이 할머니는 제 버스를 엄청 자주 타주시던 분인데 갑자기 할머니 사진을 왜 보여주시는 거고 이 낡은 사진은 또 뭔가요? 이분은 저와 마주보고 있던 승객은 제 인생에서 최대로 큰 충격을 선사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친어머니세요. 기사님의. 아니, 저희는 사촌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 할머니는 사촌 형님의 친어머니예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제 어머니시라고요?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이 저는 알지도 못하던 사촌이며 그동안 매일같이 제 버스에 탔던 할머니가 사실은 친어머니라니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소리도 안 나온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몇백 마디였는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둘은 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몇십 분이 지나고 간신히 마음을 추스른 저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했죠. 형님은 어머니가 형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알고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모는 계속해서 형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도록이요. 저는 한평생을 제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키워주셨던 아버지도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저희 집을 버리고 갔으니 절대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저를 아는 가족은 모두 다 어머니가 저희 집을 버리고 갔으니 평생 원망해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라고 잠깐 불렀던 사람도 어머니를 욕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키워줬던 친할머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정말 원망했거든요. 왜 다른 애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나는 못 받는지, 왜 엄마는 나를 두고 집을 나갔는지. 커서야 그런 고통에 무뎌졌지만 어릴 때는 정말 매일 울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서 나이를 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사실은 제 친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평생 저를 그리워했다니. 이분이 정말 내 어머니가 맞으면 왜 나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까? 친어머니라고 해서 단번에 반기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분명 늦게나마 부모 자식 사이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대체 제 친어머니는 왜 저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승객인 척 제 버스에 탔는지. 그러자 제 사촌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모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엄마인데 그런 마음의 짐까지 형님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혈애감이라고 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아들인 저와 함께 조금이나마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행방은 두 사촌이 알아내어 알려준 것이라고 했죠. 처음 혈애감 소식을 듣고 제 친어머니는 저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가면 소원이 없겠다고요. 그래서 사촌들은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소문을 했고,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어느 동네에서 버스 기사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친어머니에게 알려준 겁니다.
사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사촌은 제 친어머니가 제게 매번 사탕을 건네줬던 이유까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탕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마구잡이로 울다가도 어머니가 제게 사탕을 쥐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빵긋빵긋 웃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닌 그 기억에 제게 사탕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고요.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 하기도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서 마지막까지 사탕밖에 건네주지 못하시는 걸 굉장히 미안해하고 슬퍼하셨어요. 마치 가슴에 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둘은 울먹거리는데 저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웠죠. 한평생 내게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지금껏 알고 있던 진실이 모두 거짓이라니. 하지만 왜일까요? 전 그렇게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와중에도 둘을 따라서 어머니가 계신다는 병원에 향했습니다. 애틋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한 달간 너무도 익숙하게 보아왔던 얼굴이 이 침대에 누워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라고. 힘든 와중에도 제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어머니는 제가 온 바로 다음 날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장례를 치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버스에서 함께 나눴던 대화들도 생각이 나고 이상하게 유독 정이 갔던 사탕도 생각나고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완전히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에 무슨 오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닌 저와 헤어지고 나서 평생 힘겹게 홀로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헤어진 이유도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났기 때문이라고 했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바람을 묵인하고 그저 저 하나만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바람을 들킨 것이 흠이 될까 두려웠던 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어머니를 쫓아낸 겁니다. 저와 생이별을 시키게 만들면서까지요. 어머닌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 나가더라도 저만은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와 친할머니는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는 어머니가 바람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평생 어머니를 찾을 일이 없게 만들었죠. 아버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대체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치솟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그리고 불쌍한 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머니 쪽에서 저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엄마랍시고 나타나서 마음만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요. 아마 이렇게 당장 목숨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쭉 저를 찾지 않으셨겠죠. 지금도 새벽 시간에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앞문을 힐끗 보게 됩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느릿느릿하게 계단을 올라와서 언제나처럼 박하사탕을 한 움큼 쥐어줄 것 같아서요. 살면서 운이 닿는다면 한 번쯤은 어머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오던 나날들이 있지만 설마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친어머니인 걸 알고 있었다면,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며 어머니 역시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아들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드리진 않았을 텐데, 제가 아들로서 한 것이 겨우 돌아가시기 전 손 한 번 잡아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나 원통합니다.
자주 가는 기사식당에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했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후회가 남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자꾸 이상하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보았는데, 근래에 시간을 내어 가지고 어머니 계시는 납골당에 한번 들려야겠어요. 어머니는 저 하늘에서 잘 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정리해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짧지도 않고 그리 흥미롭지도 않은 이야기였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새 날이 무척이나 추운데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위기에 직면하신 줄 알고 빠르게 대처하시려다 기막히고 놀라운 우연을 겪게 된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라도 아마 사연자님과 비슷한 상황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뒤에 놀라운 결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의 이야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가파른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꿈만 같아서 실감이 쏙 나지 않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살면서 몇 번이나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워낙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금세 포기하게 되고 빨리 현실을 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요즘 같은 일은 정말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신분을 말해두자면 저는 50대 남자이며 결혼은 안 했습니다. 요즘 젊은 남녀들은 그렇게 결혼을 안 하겠다고 외쳐댄다지만 차라리 저도 그 세대였으면 약간은 명분이 있었을까요? 전 하고는 싶었는데 상황도 안 되었고 인연도 없다 보니 못한 채 나이만 먹으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항상 주변에는 결혼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을 거라며 제가 앞서서 말해오기도 했는데요. 약간 비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결혼 따위 내가 필요 없고 못한 게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40대에는 그럭저럭 변변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다 소개로 해서 들어간 작은 회사이고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 점점 그곳에서 월급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눈치 보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작은 회사에서 자꾸 입지를 줄여가고 조그만 책상이 있는 자리들로 안내를 하는 걸 보니 제발 눈치껏 좀 나가달라는 것 같았어요. 결국 중반쯤 저는 사표를 내고 나왔고 한동안 대충 떠돌다가 알바를 하기도 하고 일용직을 나가면서 그럭저럭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50대를 넘기게 되었네요. 물론 이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알바들도 있고 일용직은 확실히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잘한 게 있다면 변변찮은 직업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축이라도 좀 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집이라도 온전히 갖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제 나이에 일반 집에서 살고 있는 동년배들과 비슷한 조건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들만큼 넉넉하고 좋은 집은 절대 아니고 누구를 소개해서 데리고 들어가기도 좀 창피한 작은 집이긴 하지만요. 요즘 같은 때에 자가가 있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으며 매번 이어지는 일용직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던 올 초에 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체력도 좋지 않고 허리도 너무 아파서 컨디션이 썩 나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할 때 차림새는 여간 초라하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서 되도록 빠르게 집으로 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매번 오는 길 안쪽에 웬 지갑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딱 봐도 여자가 쓰는 지갑이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번화가 길목 구석에 있으니 이걸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요즘 뉴스 보면 이런 거 겁없이 주워주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잠깐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누가 봐도 이건 내 지갑이 아니라는 걸 알 테니 남들 눈에도 내가 이 지갑을 우연히 주워서 갖다 주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조심스레 집어서 바로 앞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편의점 직원은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걸 제가 별달리 맡길 데가 없고 여기 앞에 떨어져 있었기에 맡긴다고 했어요. 사실 경찰서라고 하면 바로 받아서 뭐 행정처리라도 됐으려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들고 갈 의욕은 저도 없었어요. 그저 코앞 편의점 카운터에 맡기는 정도가 최선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웬 여자가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는 것이 왠지 눈길이 갔는데 그 여자분도 편의점 카운터 쪽에 뭔가 말을 하려다가 앞에 놓여있는 지갑 쪽으로 시선이 확 당겨지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을 하려는 찰나 여성분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내 지갑, 이거 내 지갑이에요. 그러면서 편의점 직원과 저를 계속 번갈아 쳐다보면서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오해하지 않게 말을 하려는데 당황해서 좀 더듬게 되고 편의점 직원도 마침 난감했던 탓인지 빠르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남자분이 지갑을 여기로 가져다 주셨어요. 손님 지갑이 맞으신가요? 덕분에 저는 떠듬떠듬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고 여자는 자기 것이 맞다며 핸드폰을 열어 지갑에 있는 주민등록증과 대비해서 이런저런 증명을 해보이더군요. 솔직히 여기가 경찰서가 아니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지만 서로 의심받지 않고 개운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뒤돌아서 나가는데 여자분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멈춰 세우더라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설마 혹시 지갑을 찾아준 사례라도 하려나 싶어서 얼른 빠르게 걸어 나왔어요. 사례 같은 걸 받는다면 굳이 나쁠 것도 없겠지만 전 당시 땀도 엄청 많이 흘리고 몸도 안 좋은 상태였고 괜시리 모르는 사람과 멈춰서서 여유 부리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분이 계속 부르며 따라오고 맞은편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쳐다보는 통에 이렇게 지저분한 꼴로 주목받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봤어요. 그러자 여자분은 엄청 빠르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속속 뱉어내더라고요. 내내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면서 말이에요. 저기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요. 제가 감사 표시를 좀 하고 싶어요. 바쁘신가요? 아, 그런 거라면 괜찮아요. 떨어져 있어서 가져간 것뿐이에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얼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돌아서는데도 여자분은 여지없이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약간 예민해져서 대답 없이 그냥 휙 돌아보기만 했는데요. 이 여자분 꽤 끈질기더라고요. 그러면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조금의 사례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려주시면 그냥 보내드릴게요. 이건 뭐 협박도 아니고 뭔가 했지만 저도 이쯤 되니 다 귀찮아서 번호를 대충 알려주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싹 씻은 다음 여기저기 필요한 영양제들을 챙겨 먹은 다음 끼니는 대충 거르고 그대로 엎어져서 한참을 잠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녘이 되어서 잠깐 눈을 떴는데 무심결에 핸드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도 와 있고 톡도 꽤 쌓여 있더라고요. 늘 무미건조한 제 핸드폰에 웬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3통인가 걸려왔었어요. 누굴까 싶었지만 카톡을 보니 그 의문이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낮에 만났던 그 여자분이었고 저보고 감사하다면서 커피와 케이크가 담겨있는 기프티콘을 보내왔어요. 덕분에 지갑 찾아서 번거로운 일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 드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싶은데 바쁘신 것 같다며 아쉽다고 톡 몇 개를 더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랑 낮에 마주했던 그 여자분은 얼핏 보면 30대 후반 같기도 하고 좀 많게 보면 40대 정도로 보이긴 했어요.
근데 나이가 그 정도 연령대로 보인다는 거지 아주 좋게 보면 20대 후반처럼 보일 정도로 화려하게 생긴 분이었거든요. 절 따라올 때 사람들이 자꾸 쳐다봤던 것도 제가 워낙 지저분한 상태로 번화가 사이사이를 지나오느라 피하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뒤에 따라오던 그 여자분의 차림새나 미모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저도 남자인지라 처음 봤을 땐 흠칫할 정도로 놀라긴 했지만 어차피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인종일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더 무뚝뚝하게 딱 할 말만 하고 지나왔을 뿐인데 이 여자분은 심상치 않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 톡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대강 생각해 보려고 해도 예쁜 여자가 길에 일부러 지갑을 흘려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거나 혹은 장기 밀매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쯤 되니 제 외모를 객관적으로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시절에도 딱히 외모적인 부분으로 여자들에게 인기를 끌어본 적도 없고 늘 평범하고 무난한 얼굴에 속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 저에게 이 여성분이 보내오는 톡 내용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 연속으로 딱딱하게 보내는 제 답에도 계속 톡을 보내오니 저도 왠지 모르게 약간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딱히 이렇다 싶은 일상의 변화 없이 늘 평범하게 살아왔던 저라 그런지 매일 일정하게 연락이 오는 걸 보니까 그게 은근 제 일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지갑 찾아주신 것도 좋았지만 저는 계속 만나 뵙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럼 우리 바로 만나지 말고 한 달만 이렇게 톡으로 연락하다가 천천히 만나면 안 될까요? 정 싫으시면 한 달 뒤에 딱 한 번 커피만이라도 마셔주세요. 이쯤 되니 대체 무슨 의도인지라도 알고 싶어서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동네 근처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어쨌건 간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무슨 의도인지 알 수라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허름한 동네 카페로 그 여자분을 들이게 되었는데 요 얼마 전 봤을 때는 대충 봤지만 자세히 보니 진짜 휘둥그레하게 눈길이 가는 외모이긴 했어요. 키도 큰 편이고 머리도 길고 눈에 확 띄는 시원한 이목구비에 저보다 10살 정도는 아래 같았어요. 이런 여자가 나한테 뭔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끈질기게 구는 건가? 솔직히 장기 밀매까지는 너무 생각이 오버한 것 같고 보험이라도 가입하게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한참 생각이 오갔어요. 그게 아니면 평범한 50대 노총각인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할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저랑 그 여자분이 같이 자리에 앉게 되자 맨날 눈으로 가볍게 아른 체를 하고 인사를 하는 카페 주인도 신기한 구경거리를 다 봤다는 듯이 계속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저도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겨우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도 메마른 상태였고 여자랑 단둘이 있어서 얘기해 본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저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그러자 여자분은 앞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답을 하는데 역시나 석연치 않게 말을 해서 약간은 짜증스럽더군요. 글쎄요,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참,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습니까? 자꾸 카페 주인이 우리 옆으로 뭘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대화를 엿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니 저도 이젠 대놓고 짜증스레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은 이런 저의 반응에 딱히 기분 상해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가방 쪽에 손을 넣더라고요. 여전히 상냥하게 웃으면서 나긋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고 있자니 속으로 짜증이 나면서도 저런 여자랑 진짜 진심으로 만나는 남자는 무슨 복이 있고 뭔 일을 하는 사람일까? 허망한 상상도 해보게 되더군요. 왠지 한심스럽긴 하지만 뭔 상상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자분이 가방 안에서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둔 것은 보험 증서도 아니고 장기 밀매 계약서도 아니며 그저 반딱반딱하게 코팅되어 있는 웬 사진 뒷면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자 여자는 생글거리면서 한번 뒤집어 보라는데 넋을 쏙 빼놓는 미모에 정신 잘 차리지 않으면 말려들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미간을 찌푸리며 뒤집고 수상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대차게 일어서서 문을 걷어차고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온 얼굴을 찌그러뜨린 채 사진을 뒤집어 봤는데 저는 보자마자 제가 딴 곳에 와서 앉아있는 듯 제 주변 배경이 모두 바뀌어 버린 듯한 황당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대체 이 사진이 왜 제 손에 쥐어진 건지, 이 여자는 대체 뭐 하는 여자인 건지, 머릿속에서 얼른 생각이 단순하게 합쳐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진은 저도 아는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 여자가 왜 들고 나타나서 내 눈앞에서 흔들어대는 건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너무나 오랜만에 20년 만에 보게 된 사진이기 때문에 넋을 빼고 한참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그 사진은 제가 한창 혈기 부리던 30대 초반 무렵, 그때 정말 엄청나게 혼신을 다해서 사랑했던 여자와 제가 함께 나란히 팔짱을 끼고 롯데월드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당시 그 사진은 그녀와 내가 한 장씩 갖고 있었지만 전 이사를 거듭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분실하게 되었어요. 사실 분실이란 말보다는 일부러 버렸다고 하는 게 좀 더 솔직한 표현일 것 같아요. 당시 그녀와 저는 정말 꿈 같은 연애를 했고 저도 그녀를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처럼 너무나 아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의 동창 모임에 괜히 의미 없이 따라갔다가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만남이 성사되어 5년 정도 연인으로서 살아왔답니다. 그랬던 그녀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놓아야 했고 이후로 저는 이렇게 오래도록 홀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며 자의반 타의반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할 말을 잃고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 여자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전혀 모르는 타인이 아닐 것이란 것에서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졌고 한편으로 이 그립고도 아픈 기억을 나에게 새삼스레 건네게 된 이유가 뭔가 싶어 다시 여자분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눈을 확 돌리면서 하는 말에 저는 기절 초풍할 지경이었어요. 상준 씨는 진짜 여전하네. 어쩜 그렇게 변한 게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전 번호만 가르쳐줬을 뿐 이름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이런 사진을 갖고 있으면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할 게 아니라서 다시 뒤늦게 수긍을 하고 쳐다보았는데요. 이 여자분은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소리를 이후에 늘어놓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나야 미연이, 나라고. 당신이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너무할 정도로 모르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황당해서 눈들 곳을 잃었고 여기저기 시선을 돌려대던 중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카페 주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왜 자꾸 얘기를 엿듣고 있는 건지 너무 싫었지만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고 주인은 당황해서 그제서야 노래 볼륨을 크게 틀더라고요. 얼굴이 좀 변했지? 상준 씨도 알겠지만 나 외모에 되게 민감하잖아. 좀 주책처럼 느껴질 순 있겠지만 왠지 나이답게 늙는 거 싫더라고. 그래서 손 좀 댔는데 아예 못 알아보다니 그렇게 심하게 변한 건가? 줄줄이 이어지는 말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서 이젠 저도 대놓고 사진 속 그녀의 얼굴과 내 앞에 있는 여자분의 얼굴을 계속 번갈아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언저리 어딘가에 내가 그토록 놓기 힘들어했던 미연이의 얼굴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예 타인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녀가 미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투나 입 움직임 등을 보고 있으려니 정말 그녀가 맞긴 하다는 확신이 잔잔하게 밀려오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전 너무 뜸들이느라 자꾸 목이 잠겨서 그런지 거의 쉰 듯한 목소리로 겨우 말을 건네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입 밖으로 꺼내놓고도 어쩐지 바보처럼 느껴지는 질문이긴 했어요. 원래 그녀, 아니 말하기 편하게 미연이라고 줄여서 말을 해본다면요. 미연이는 제가 처음 만났던 30대 초반 무렵에도 예쁘고 눈에 띄고 인기가 많았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결혼이 자꾸 뒤로 밀리는 저와 달리 미연이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유학도 다녀오고 여러모로 가족들의 구박을 받아가며 결혼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저와 만나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고 제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늘 밝게 웃으며 대해주던 모습에 나날이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동창들조차 왜 저렇게 평범한 남자와 만나는 거냐며 몇 번이나 속을 긁어댔다고 하지만 미연인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고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답니다. 저의 먼 친척 어른들에게도 깍듯이 대하며 부모님이 없는 제 처지를 이해해주면서 마치 예비 며느리 마냥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도 소시적에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쪽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늘 미연이와 함께 앞날을 청사진으로 그려가며 서로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실제로 미술 관련해서 유학도 다녀왔고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저의 유머 감각이나 책들을 많이 읽은 부분들이 마음에 든다며 여러모로 접점이 있다고 늘 우겨대던 그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왜 좋냐고 물어보면 좋은데 왜 이유가 필요하냐며 저를 올려다보던 그녀의 눈망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왔던 시간들을 5년 이상 끌고 가진 못했어요. 왜냐면 그녀의 집안에서 결혼까지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며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고 저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지만 가운데에서 상당한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30대에서 중반까지 만나고 있던 터였으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저도 백방으로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보고 있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유복했던 그녀의 집엔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는 이런저런 피말리는 시간들을 지나 이별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그녀를 못 잊고 주변을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꼴을 도저히 봐주기 힘들었던지 친구가 결국 소식을 알려오더라고요. 저와 헤어진 뒤 약 1년 정도가 되지 않아서 비슷한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에 번개가 그대로 내리 꽂히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고 갈 사람은 갔고 살 사람은 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표정하게 일만 하고 그냥 돈만 벌고 밥만 먹고 살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간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는 말들도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나 만날 수 없었고 그냥 그렇게 50이 넘도록 나이만 먹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와 만날 때에는 매번 옷 신경도 쓰고 부족한 외모를 채워보고자 나름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영감과 계기를 선물해주던 존재가 사라지니 다 부질없고 싫어졌고 그때에 비해 그럭저럭 살은 찌지 않고 유지는 하고 있지만 행색은 영 볼품이 없었어요.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내뱉었던 저의 어설픈 한마디에 그녀는 그 말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느꼈는지 어렵사리 자기 이야기들을 꺼내더라고요. 근데 듣고 있자니 듣는 제가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괜히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하게 한 것 같아 괴로워졌어요. 그녀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긴 했지만 끝끝내 남편에게 마음이 깊게 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걸 눈치채서 그런지 남편은 툭하면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둘 사이에 아이도 갖지 않게 되었으며 결혼 3년 차부터 남편은 공공연히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 역시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터치하지 않고 모양뿐인 결혼 생활을 해왔다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멋대로 밖으로 도는 모습들이 양가에 조금씩 소문이 나게 되었고 말이 점점 밖으로 퍼지게 되다 보니 주변 시선들이 따가워서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미 금이 가버린 사이를 다시 붙이긴 어려웠고 그녀 역시 남편에게 미움도 어떤 생각도 없는 상태였기에 결국 결혼 8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본인 딴에는 용케도 길게 버텨온 것 같다고 씁쓸하게 웃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듣고 나니 마음이 무척이나 더부룩하고 메스껍게 느껴졌어요. 그쯤 다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확실히 이전과 달리 이것저것 많은 시술과 수술을 해서 그런지 이전 느낌이 많이 남아있진 않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예쁘긴 했지만 지금은 그 상태로 나이를 전혀 먹지 않은 듯한 느낌을 풍기고 있기도 하고 인상도 약간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도 부분 이전의 분위기가 보여서 약간의 반가움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는 저에게 그녀는 제 마음을 뒤흔들다 못해 비틀어서 짜는 소리를 툭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상준 씨는 어떻게 지냈어? 잘 있었어? 나 결혼했을 때에는 상준 씨 생각 많이 안 했어. 아니, 안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 나도 결혼한 이상 잘 지내보고 싶었거든. 근데 몇 년 전부터 자기 생각이 너무 나더라. 가끔 꿈에 나온 적도 있었어. 당신은 몰랐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렇게 마주치다니. 원래 내 성격 같으면 이런 쑥스러운 소리를 절대 못할 텐데 나는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본 거야.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완전히 타인 마냥 못 알아볼 줄은 몰랐어.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인 듯 아닌 듯 제 가슴을 덜컹하게 만드는 소리를 하는 그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정신이 혼잡하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어서 이런 경험을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정말 추호도 없었어요. 헤어진 뒤 한 3, 4년 지난 것도 아니고 무려 15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그 사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벗겨지고 새살이 돋고 또 바뀌고 했겠어요. 그러니 이런 걸로 새삼 옛사랑을 만나거나 혹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기대는 진즉에 스위치를 꺼놓은 지 오래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속을 뒤흔들어 놓는 그녀를 보니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가 어찌되던 일단 그 손을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이날의 만남을 이유로 해서 2번, 3번, 4번째 만날 때에도 계속 확신처럼 굳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요즘의 날들이 솔직히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고 눈앞에 그녀를 보고 있고 매일 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도 제 일처럼 체감되지 않기도 해요. 아직 제 마음 안에는 둘 사이 벌어졌던 그 단절의 상처와 인생에 대한 회의감의 무게가 너무 커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요? 둘이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에는 더없이 애틋하고 아까울 정도로 행복하게 함께 지내고 있긴 하나 또 상처를 받을까봐 안에서 자꾸 두려움이 올라오네요. 제가 좀 더 덤덤하게 이 간격을 받아들이고 줄여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직도 더 신중하게 반응을 하면 좋을 것일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알쏭달쏭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저의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작은 의견들이라도 좋으니 소중히 받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연이네요. 마지막 사연은요. 3대 독자라며 아들을 감싸고 두던 아들바라기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사한 사연자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읽으면서 정말 짜릿하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는데요. 자,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사연 읽어드릴게요.
정말 남편 하나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현재 남편과 결혼한 것을 그리 달갑지 않아 하셨어요. 어쩐지 어른인 본인들이 보기에는 탐탁지 않은 구석이 있다나요. 그러나 제가 너무도 열심히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통에 결국 부모님도 그런 저를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네 집은 어렸을 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이렇게 단둘이서만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이었죠. 남편은 종종 시아버지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평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편인데 그럴 때만큼은 저에게 기대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더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러면서도 결혼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저와 남편의 결혼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어머니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인 저와 남편과 함께 식사하는 내내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 남편이 그 옛날 옛적부터 고위 공무원이었어. 만약 지금 살아있었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텐데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가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시아버지 이야기, 특히나 시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단 점을 콕 집어서 매번 귀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 분위기를 눈치챘어야 하는데 당시 저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원래 시어머니가 정이 많고 그리움이 많은 성격이신가 보다 싶었죠.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것에 대한 콩깍지였는지 아무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의 결혼을 앞두고 한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할 때에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너도 알지만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닌 쭉 나 홀로 키워오셨어. 게다가 나는 외동아들이잖아. 차라리 내가 다른 형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걱정은 안 됐을 텐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 혼자서 지내실 게 너무 신경 쓰이네. 미안한 부탁인 거 알지만 한동안만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없을까? 대신 내가 그만큼 당신한테 잘할게. 누군가 이 이야기를 알았다면 아마 도시락을 싸들고 저를 말렸을 겁니다. 시부모랑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인지 아냐면서요. 그래도 그때 저는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억에 남아 있었고 남편의 부모님인 만큼 제가 어느 정도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길게는 힘들겠지만 1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나도 어머님 나쁘지 않고. 대신 당신이 나한테 말한 대로 당신 나한테 정말 잘해야 한다? 그건 약속해 줄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입주를 한 즉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 최악의 시기가 시작되었죠. 왜 다들 시월드 하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결혼이 엎어지더라도 같이 살지 않을 것 같네요. 처음엔 아주 큰 문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종 이것저것 시키긴 했지만 그 정도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슬슬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번졌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들 빨래를 세탁기로 하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인데 이렇게 아무 빨래나 다 집어넣고 돌리는 세탁기로 빤옷을 입어야겠어? 이거 다 화학세제야.
화학물질 묻어서 건강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내일부턴 우리 아들 옷은 절대 세탁기로 돌리지 말고 네가 손으로 직접 빨아라. 알겠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옷을 세탁기로 빤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시어머니도 못해도 수십 번은 넘게 보았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3대 독자 타령을 하면서 손빨래를 하라니 설마 진심으로 한 걸까 싶어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인 것 같더군요. 빨래뿐만 아니라 제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잔소리를 했으니까요. 우리 아들은 삼계탕 푹 꼬아놓은 거 좋아하니까 내일은 아침으로 삼계탕 좀 끓여놓으렴. 너도 3대 독자가 얼마나 귀한진 잘 알지? 삼계탕이요? 그래. 그리고 그렇게 청소를 해서는 청소가 제대로 되겠니? 우리 아들 집에 와서 먼지라도 먹으면 어떡하려고. 아이고, 이래서 복덕방 같은 하급일 하는 집이랑은 엮이면 안 되는 건데. 에휴. 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은. 왜? 나 혼자 말한 거다, 혼잣말?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 게다가 나중에 가서는 단순히 저만 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까지 욕을 했죠. 옛날 분들은 저렇게 복덕방이라고 부르지만 일단 저희 집 현재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사 남들이 보기에 시선이 그리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업을 가진 부모님을 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대해서 흉을 볼 때면 꼭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란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뭐 돌아가신 우리 양반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저랑 결혼할 일은 죽어도 없었을 거라나요. 본인들 집안과 저희 집안은 완전히 급이 다르다는 투였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어요. 막말로 시아버지는 살아 계시지도 않고 지금은 시어머님만 계신 건데 시어머니가 고위 공무원인 것도 아니잖아요. 설사 시아버지가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남편 부모님이기에 참았습니다. 그냥 안쓰러운 노인네라고. 일찍이 남편을 잃은 상태로 아들만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안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 저는 남편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과 괜히 싸울 수도 있는 건덕지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든 그냥 네네 하고 대답하면서 그 순간을 넘기기 급급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한 가지 기대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만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아니었기에 남편도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만행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라도 해주겠지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을 붙잡고 일부러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잖아. 당신이 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 어머니 당신은 물론이고 나보다도 한참 사신 분이야. 어른이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듣는 게 맞다고 봐. 물론 틀린 말 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른이잖아. 자식된 도리로서 참아야지. 안 그래? 뭐라고? 자식된 도리? 당신은 어머님한테 당하는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나 이런 대우 받게 하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 미치겠다고.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나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신혼인 건 알고 있기나 해. 난 정말 그냥 당신 집안에 내가 억지로 낀 기분이란 말이야. 이건 내가 생각하던 결혼이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저에게 별이라도 따줄 듯이 굴었던 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있으면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식사만 하고 남편이 중재해 줄 거라는 기대를 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제 바람대로 꼭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저렇게 티가 나게 방관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기에 기가 찼죠. 그런데 출근 준비를 하는 상태로 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옹호하는 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제 편이 되어줄 리 없다고요. 게다가 언제나 독립심 있고 책임감이 강해 보였던 남편은 제 상상 이상의 마마보이였습니다. 단순히 홀어머니를 효심 지극히 아끼는 정도를 넘어섰죠. 어느 날은 넥타이를 골라달라고 해서 하나를 건네줬더니 어머니는 저게 더 낫다던데? 그냥 저거로 해야겠다. 라며 제가 골라준 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걸 단정 지은 건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남편은 제 생각은 별로 안 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 생각은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뭐만 보면 이거 어머니가 좋아할까?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남편과 저라는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제가 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서도 대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임신을 한 저한테 남편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면서 매끼 다른 종류로 찌개를 끓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임신 때문에 몸이 힘들다고 하면 또다시 지겨울 정도의 3대 독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돼가지고 남편 식사 하나 제대로 못 차린다고 어쩌라느니 하며 제 욕을 한참 하다가 마무리는 늘 이랬죠. 내가 우리 3대 독자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대접 하나 제대로 못 받는 걸 보려고 같이 있는 건 줄 아냐? 아님 너나 말려 죽이려 드냐? 어머님, 설마요. 제가 임신을 하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입덧이 심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못 움직였다고요. 아이고, 그놈의 임신 타령. 애 뵌 게 유세야? 나 때는 애 5을 낳고 키워도 거뜬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분이셨어요. 아들이 최고고 며느리는 그저 아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있으면 다 들어줘야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등살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을 참다가 제가 결국 아이가 있음에도 남편과의 결별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도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편을 잘 돌보라면서 잔소리를 하고서는 뭐 좀 사온다며 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불문율 중 하나가 식사를 차릴 때 남편한테는 꼭 방금 지은 밥을 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밥을 하면 한 끼 식사를 끝낸 다음에 남은 것들을 비닐봉지에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었고 그 다음 남편의 끼니에 맞춰서 새로운 밥을 지어서 내어놓곤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집안일도 할 게 너무 많고 입덧도 심해가지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깜빡하고 밥을 못했습니다. 장을 보러 간 시어머니도 곧 돌아올 시간이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발을 구르다가 급히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는 햇반 하나를 사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겨우 밥 한 번 못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힘들겠구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희 시어머니 성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맞춰서 상을 차릴 수 있었고 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따라 밥맛이 아주 괜찮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이 햇반인 걸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그거라도 모자라서 어느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칭찬까지 해주셨죠. 기껏 힘쓰고 시간 써가면서 직접 한 밥보다 마트에서 사온 햇반이 더 맛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었으니 기분이 좀 오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만에 시어머니한테 칭찬도 듣고 위기 상황도 잘 넘어갈 수 있어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거실로 가던 중에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햇반 그릇을 발견하신 거죠. 너 지금 3대 독자한테 이 싸구려 인스턴트 밥을 먹인 거니? 제정신이냐? 아니지. 제정신일 리가 없지. 제정신 박히내면 자기 남편한테 손수 지은 밥이 아니라 인스턴트 밥을 먹이니? 이딴 쓰레기밥 니나 처먹어라. 어? 그날은 단순히 제게 소리를 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무런 채비도 하지 못한 저를 시어머님 바깥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이 망한다면서요. 제가 아무리 울며 불며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면서 사과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사람이야. 너는 분명 나중에도 네 몸 편하자고 내 아들한테 제대로 된 대우 하나 안 해주래다.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지. 어디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지금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겨우 하루 햇반 돌린 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당시 저는 시어머니와 최대한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강박도 있었고 남편과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로서 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열심히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일은 시어머니도 한 번은 너그러이 사과를 받아줄 거라고요. 그러나 결국 제 사과도 용서를 비는 것도 통하지 않았고 전 시어머니가 바깥으로 내던진 제 핸드폰과 지갑 하나만을 든 채 바깥에 오독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생활 겨우 반년 만에 말 같지도 않은 일로 집에서 쫓겨나서 모텔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전전해야 했어요. 심지어 당시 동네 모텔들에 뭐 그리 숙박하는 손님이 많았는지 일주일 정도의 투숙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곳이 많아서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새로운 모텔로 옮겨야 했습니다. 부른 배를 움켜쥔 채 여기저기 모텔을 돌아다니는데 문득 제 처지가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나가 있는 그 와중에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게 연락 하나 없었고요. 솔직히 시어머니야 그렇다고 쳐도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심지어 참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남편은 답장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신혼집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텔만 떠돌아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자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엄마,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 한동안만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결국 저는 평소 안부를 전화할 때가 아니면 거의 연락을 하지 않던 친정에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무수히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 한 번도 친정의 일을 잃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저보다 더 힘들어하실 테니까요. 그냥 제가 버티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줄 알고 미련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겨난 이상 도저히 저도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저도 오로지 저를 위해서 화를 내주고 함께 힘들어해줄 사람이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집에 가서 그동안 제가 무슨 일들을 겪어왔는지, 이번엔 어떠한 일로 친정집에 오게 된 건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 기세로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이내 무언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 건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앞으로 절대 네가 먼저 사돈 어른이든 네 남편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게 해라.
그래, 네가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네가 숙이고 들어가면 안 되지. 일단 그 양아치들한테 연락 오면 엄마랑 아빠한테 이야기하렴. 그때까지 엄마랑 아빠가 뭐 좀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전 거의 몇 개월을 친정집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임신한 저 힘들까봐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어요.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몸이 편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신혼집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사느라 막상 저는 제대로 밥 한 번 못 먹었는데 친정집에 있으니까 밥도 술술 잘 넘어가서 살도 건강하게 올랐습니다. 집이 편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신혼집에서 당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지만 더 이상 그런 사람이랑은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았죠. 제가 이혼을 강경하게 마음먹은 사이에 부모님은 만약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연락이 오면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라며 서류 몇 장을 건네주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 서류를 받은 지 한 일주일 만에 한평생 연락이 없을 것 같던 시어머니에게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도 참 터무니없었죠. 이 정도면 아무리 무식한 너라도 충분히 반성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라. 이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알았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남편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 전에 남편이랑 뭐 짝이라도 했는지 제가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문자를 보고도 돌아오지 않을까봐 남편이 저를 구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번에야말로 정말 따끔하게 이야기해놨어. 당신도 3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들어와. 이제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제가 쫓겨나기 전이었다면 바보 같게도 남편의 그런 말을 믿고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전 이미 남편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모든 희망을 버린 상황이었고 다시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던 터라 남편의 그런 전화를 받고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이 엄마 아래서만 살아야 할 제 아이가 안쓰럽기는 했지만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자기 좋은 일이면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해도 슬쩍 넘어가는 비열한 아빠가 있을 바에는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전 일단 남편의 전화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알겠다고 하고 금방 짐을 싸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방금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고 남편한테도 연락이 왔다고 했죠. 엄마, 아빠, 저 마무리 짓고 다녀올게요.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전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니까 남편도 시어머니도 함께 있더군요. 저한테 짐은 어디 가고 왜 몸만 왔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전 가방에 고이 접어놓았던 서류 2장을 빼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하나는 이혼 서류였고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된 200억짜리 건물 등기였죠.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시던 복덕방집 딸, 이제 건물주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죽은 사람 팔아서 거짓된 영광이나 누리는 집안이랑은 얽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도 기쁘시죠? 저 복덕방집 딸이라고 급이 다르다고 싫어하셨잖아요. 부모님에게는 10층짜리 건물 2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와 동생에게 나눠주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 몫의 유산을 미리 넘겨주신 거죠. 일찍 넘겨주면 제가 어린 나이에 돈 쓰는 맛을 알고 겸손하지 못하게 자랄까봐 일부러 제게는 건물의 존재 자체를 숨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남편한테 겪은 일을 듣고 생각이 바뀌신 거죠. 그렇게 죽은 사돈 이야기하면서 고위 공무원 타령을 하니 우리도 똑같이 나가야 하지 않겠니? 원래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건물에 대해서 너한테 알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사랑만 받아도 모자란 네가 그 집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 당장 헤어지는 것도 헤어지는 거지만 일단 그 집은 아예 깔아 뭉개놔야 할 것 같구나. 부모님은 압도적인 재력 차이를 보여주면 분명 시어머니가 꼬리를 말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얼굴에 던져진 종이를 본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상태로 저를 쳐다봤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건물 자체를 몰랐던 당시에도 저희 집은 애초에 그렇게 나쁘게 사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일부러 전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제 결혼인 만큼 남편과 둘이서 소박하게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집에 돈이 없다고 지레짐작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부분에서 저를 무시해도 될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그런 제가 노른자 땅에 지어진 10층짜리 건물 명의자로 있었으니 내가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니? 내가 너무 심하게 대해서 네가 속이 상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니까 잠깐만 앉아서 우리랑 이야기를 좀. 전 할 말 없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보려고 한 거 다 무시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랑 같아요. 어머님도 급이 다른 집안이랑 같이 지내는 거 싫어하듯이 저도 그래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안 사람이랑 결혼을 유지하겠어요? 빨리 이혼 서류나 작성해서 제 쪽으로 보내주세요. 건물 등기와 이혼 서류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참 기가 차면서도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상태로 아무런 말도 못하던 남편을 보는 것도 통쾌했죠. 그 상태로 전 집을 나와서 현재는 친정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웃긴 게 제가 그날 그렇게 하고 간 이후로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옛날 사람이라서 몰라서 그랬어.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젊은 네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일을 겪은 것 같아. 밤새 잠도 안 오고 그러더구나. 그리고 내가 문제라면 내가 따로 나가서 살 테니 이번만 용서해주지 않을래? 전 변함없고요.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보내라고 해주실래요? 내가 잘못했대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몹쓸 짓을 했어. 그 이후에도 귀찮게 전화 와서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도 매일 친정에 와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온 적도 있어서 아버지가 남편 얼굴에 햇반을 집어 던졌답니다. 당장 꺼지라면서. 만약 이대로 이혼 안 해주면 소송도 진행할 생각이에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도 생기고 그러겠지만 부모님이 혹시 몰라서 아는 변호사한테 미리 말까지 해놨다니까 그래도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제 남편이 탐탁지 않다던 부모님의 말을 들어서 애초에 결혼을 안 했어야 하는 건데 이래서 부모님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제가 그 거지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빌어주세요.